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지 않은 내용들은 여기다가 그 순서에 맞게 그냥 첨가해서 써주면 돼. 여기 내가 일부 내용들이 좀 써져 있긴 한데 내가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써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첨가해서 내가 적어라. 연필로 적어라. 그리고 글씨를 너무 크게 적지 말아라. 내용들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조그맣게 적진 말고. 그러니까 필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내용에 대한 양을 좀 보고 좀 감을 좀 잡아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좀 적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생명과학 수업을 좀 오래 했던 애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좀 작게 적는 경향이 많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 처음에 좀 크게 적었다가 공간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막 빽빽하게 막 깜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작게 적어. 자, 첫 번째 유전적인 어떤 개념, 유전 물질에 대한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좀 나오는데 첫 번째 유전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유전자는 안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 자, 그럼 내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파악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 그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과학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파악을 해서 모르는 걸 꼭 질문해주고 해야 돼. 자, 유전자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 그럼 모르는 거야.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거랑 같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문제 틀릴 수도 있어. 잘못 접근하니까. 그래서 유전자의 정의는 뭐냐면 DNA의 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인데, 자, 유전자가 DNA 속에 들어있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더 큰 거, 유전자하고 DNA 중에 범위가 더 큰 건 DNA일까요? 유전자일까요? DNA겠죠? 이제 DNA에 유전자가 일부가 들어있으니까. 자, 근데 DNA가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염기들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모든 염기 서열이 유전자가 아니야. 그 중에 일부 특정 염기 서열만 유전자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다고. 알겠죠? DNA 구성이. 그래서 특정 염기들의 서열이 바로 유전자구나. 유전 전부를 갖고 있구나. 자, 그럼 좀 더 큰 범위로 어떤 게 있냐면 유전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첨가로 좀 적어줘. 그 밑에다가 바로 붙여서 유전자 유전자 근처에다가 적어야 돼. 자, 유전체는 영어로는 뭐냐면 유전자를 나타내는 진과 그 다음에 염체를 나타내는 크로모솜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서 뭐라 그러게? 들어봤을 텐데. 진과 크로모솜의 합성어. 지놈. 게놈. 안 들어봤니? 관심 있으면 좀 봤을 텐데. 들어봤을 텐데.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 또는 지놈. 이 지놈이 바로 유전체인데, 자, 유전체의 정의는 한 개체,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도 유전자를 나타내고 유전체도 유전자를 나타내지만 좀 범위가 좀 다른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가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유전자 풀. 이 풀이 뭐냐면 수영장 할 때 풀이에요.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 수영장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라는 뜻도 있어서, 자, 유전자 전체 그런 뜻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한 마리가 아니라 같은 종의 모든 유전자의 합입니다. 같은 종의 모든 유전자를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침팬지하고 사람은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죠. 침팬지하고 사람은 다른 종이야. 하지만 유전적인 차이는 약 1%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1% 정도 차이 나지만 침팬지하고 사람은 다른 종으로 됐잖아? 그러면 다른 종이 됐다는 얘기는 일부 유전자만 바뀐 게 아니라 유전자 풀이 바뀌어야 돼. 따라서 일부 유전자가 바뀐다고 해서 진화가 돼서 다른 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 풀이 달라야지만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바로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용어는 이 세 가지고, 자, 그럼 유전물질의 구성 체계가 번호가 2번이니? 2번은 아니지. 1번이지, 그대로지. 유전물질의 구성 체계. 유전물질의 구성 체계니 단계니? 체계지. 구성 체계.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유전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뭐니?
몰라? 공부했다며. 헷갈려. 이거 한번 했다고 잘 안 올라, 잘 몰라. 자, 유전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나중에 통과 때도 나와. 통과 때 유전 파트에서 유전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애들 나눠줘? 네. 하나씩.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한 분자씩. 이거 한 분자, 이거 한 분자, 이거 한 분자가 합쳐져 있는 이런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헥산이라고 합니다. 헥산. 헥산도 안 들어봤니? 헥산은 안 들어봤겠지만 헥산의 종류는 아마 들어봤을걸? 헥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봤지? 그지? DNA와 RNA가 바로 헥산의 종류 중에 하나고, 이 DNA와 RNA를 왜 헥산이라고 부르냐면, DNA와 RNA 공통적으로 끝나는 게 바로 A잖아요. 이 A가 바로 엑시드의 줄임말이야. 엑시드,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그래서 엑시드, 얘가 엑시드인 이유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산성을 띠게? 인산 때문에. 알겠죠?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핵 속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헥산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영어로는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뉴클레익 엑시드인 헥산이 종류가 DNA와 RNA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 DNA와 RNA의 차이점이 좀 있겠죠? 공통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DNA와 RNA를 구분할 거 아니야? 그지? 혹시 알아? DNA와 RNA의 차이점. 문제만 풀었니? 응용 문제만 풀었니?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 D하고 R이 바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D하고 R이 바로 차이점인데, 공통적으로 인상,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중에서 당의 종류가 다릅니다. 당의 종류에 이름 붙인 게 바로 D하고 R입니다. 그래서 이 당 중에서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건 DNA이고, 그러니까 이 디옥시리보스도 당이고, 5탄당, 탄소가 5개 있는 당. 자, 이 R도 리보스라 그래서 5탄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당이긴 하지만 종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헥산을 DNA,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헥산을 RNA라고 합니다. 그럼 구분 좀 되죠? 자, 그러면 이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는 뭐가 달라? 이름이 좀 다른데 이름에서 어떤 게 다르니? 그죠? 디옥시만 들어갔죠? 그럼 이 디옥시가 뭔지 한번 유추해봐. 디옥시가 뭘까요? 옥시가 뭐야? 너 영어 잘하던데 애들. 옥시가 산소? 옥시젠? 얘는 산소. 이 D는 뭐냐면 다이라 그래서 다이라고 하면 두 개란 뜻이야. 근데 이 다이가 아니야. 다이가 아니라 D야, D. DE. 이건 없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건 없다란 뜻이라서 산소가 한 개 없는 리보스야. 알겠죠? 리보스보다 산소가 한 개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진로선택 과목에 유전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구조까지.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 DNA와 RNA의 뭐 구체적인 어떤 차이점은 통과 때 배울 겁니다. 통과 때는 아마 내신 때도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DNA와 RNA 중에 기능은 좀 알고 있을 텐데,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게 전달하는 기능이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지 않나? DNA는 저장, RNA는 전달. 알겠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적으로. 자, 근데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니까 구조가 안정성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지. 너무 낮으면 정보가 유출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랑 같이 존재하냐면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을 묶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중에 하나가 이어폰인데, 너희들 음악 들을 때 요즘엔 다 무선 이어폰 듣잖아. 있다, 선. 너 선 이어폰 듣는구나. 선 이어폰으로 내가 음악을 들었어. 근데 음악을 다 들었어. 그러면 이제 빼잖아. 뺀 다음에 이렇게 널브러져 놔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가지고 누가 밟고 지나가 버리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안 하고 말아놓죠. 다시 그러면 이 이어폰을 내가 선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을 음악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MP3에 이렇게 말아놨어. 자, 말아놨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이어폰이야, MP3야? 내가 왜 묶어놨어? 이어폰을 보호하려고. 자, 그러면 DNA가 단백질을 묶고 있어. 그러면 누가 안정성이 높아져? DNA가. 알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얘가 묶고 있는 이유는 얘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더 묶고 있으면 더 유전적으로, 구조적으로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고 있는 이러한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이 솜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란 뜻이야, 덩어리. 뉴클레오타이드들의 덩어리다. 그게 이제 뭐 이런 어원이 있는 건데, 어쨌든 DNA와 단백질이 묶고 있는 그런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범주를 좀 따지자면, 자, DNA를 사이에 두고 뉴클레오솜은 DNA보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보다 작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범주를 좀 생각하면서 체계를 정리하면 되고, 자, 이러한 뉴클레오솜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사입니다. 들어봤죠, 염색사? 이번에 시험범위였잖아요. 그지? 응. 감기 때. 자, 이 염색사가 꼬이고 꼬여서 응축이 된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 쓰는 게 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쓴 대로 그냥 같이 적어도 돼. 같은 형태로. 자,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DNA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준다. 근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겼어. 이 히스톤 단백질을 묶고 있는 건 DNA만 묶고 있나요? RNA는 묶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죠. RNA는 묶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RNA는 기능이 뭐다? 정보의 전달.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기 수월한 형태가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가 좋을까? 풀려있는 형태가 좋을까? 풀려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묶여있는 형태라는 거는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정보를 보기는 어려운 형태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책장이 있어. 여기다가는 수학을 정리해놨고 여기다가는 과학을 정리해놨어. 근데 이렇게 정리해놓은 줄대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바로 R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DNA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묶여있는 형태는 뭐냐면 얘를 빼서 섞어서 줄로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들기 편하게 묶어놓은 게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하기는 뭐 편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정보의 유실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정성은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정보를 보기는 좀 어려운 형태라는 거죠. 다시 풀어서 다시 봐야 되니까. 그래서 RNA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포기하고 정보 전달에만 특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인산은 당연히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핵산이 산성을 띠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인산의 화학식이 H3PO4 마이너스 1가입니다. 합쳐서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이온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산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그러니까 인산이 음이온을 띠니까 뉴클레오타이드도 음이온을 띠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합쳐져 있는 핵산도 음전하를 띱니다. 당연히 DNA도 음전하를 띠고 RNA도 음전하를 띱니다. 자, 그러니까 이 DNA와 RNA는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플러스로 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까요? 얘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같은 전압끼리는 반발력 때문에 이동 못하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흘려줘서 얘들이 이동하는 어떤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DNA 지문 분석이라 그래. DNA가 막 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DNA 지문 분석할 때 얘가 음전화를 띠는 걸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염색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전화를 띠겠죠? 다른 문제는 다 중성이니까. 그러면 이 염색사가 응축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림 그리는 거 안 그려도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얘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서로 무슨 힘? 반발력. 어떤 애가 청력이라고 하더라고. 청력은 자기력이야, 자석에서. 그러니까 전기니까 이건 반발력 때문에 서로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붙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징은 둘 다 히스토단백질의 기능은 DNA에 뭐를 높여준다? 결국에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둘 다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구성체계고, 자, 그래서 이 구성체계의 마지막인 염색체,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염색체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서 염색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염색체의 종류. 자, 일단 염색체 종류로 따진다면 상염색체와 성염체로 나눠지는 건 아니? 상과 성으로 나눠진 건 알잖아. 그지? 다 들어봤지? 남자는 XY, 여자는 XX. 다 들어봤지? 그러면 이 XX와 또는 XY인 성염색체가 질문해 볼게. 나를 구성하는 이 상피세포,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안에 성염색체가 있다? 없다? 여기 이 세포에 있다, 없다? 왜 있어? 이건 성하고 상관없잖아. 당연한 건가? 모든 세포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너무 상식적인 거야? 물론 맞아. 여기 성염체가 들어있는 거 맞거든?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애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성염체가 생세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너무 상식이었던 차이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탐지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 상세포 속에 성염체가 있는 건 내 생각에는 당연하거든. 너무너무 당연해서 이거를 따로 설명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애들 중에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아예 접근을 못해. 모든 문제를 접근할 때마다 다 틀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생겨.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너네들이 모르는 점을 반드시 물어봐 줘야 돼. 알겠죠? 그것 때문에 구멍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지? 왜 그러냐면 아빠가 주는 게 정자고요. 엄마가 주는 게 난자인데 이 체세포에 들은 염체 숫자는 몇 개? 얘기해 줘야 돼. 46개인데 이 중에서 성은 몇 개? 2개. 그러면 상은 몇 개? 44개. 그러면 정자는 상과 성을 몇 개씩 줘? 반반씩 주니 반이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22개가 상. 그리고 성 하나. 얘도 마찬가지 22개 플러스 1. 맞지? 이거 성상을 구분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합쳐져서 44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세포를, 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수정란이라고 하죠. 이 수정란이었던 게 지금 너네들 몸이 된 거지. 무슨 분열로? 체세포 분열로. 체세포 분열은 분열 전과 후의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따라서 내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 속에는 최초의 수정란과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같다. 따라서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는 전부 다 뭐가 있다? 상 44개와 성 2개가 들어있겠죠. 자, 근데 약간 더 깊게 이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모든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데 어떤 세포는 눈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세포는 간에서 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세포는 심장에서 심장의 기능을 수행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니?
정보는 같은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정보는 같지만 그 정보를 어떤 게 다르다. 세포들마다 이용하는 정보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거실 안에 컴퓨터가 하나가 있어. 너네 집 거실에. 근데 아빠는 그 컴퓨터를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본대. 너네들은 게임을 하고 엄마들은 드라마를 봐. 동생은 야동을 본대. 그러면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이 다르고 그리고 발현되는 유전자도 달라진 거야.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야. 알겠죠? 그 전까지만 배울 거야, 우리는. 알겠죠?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는 그냥 이제 세포 분열 과정만 좀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염체와 성염체는 아니까 상동과 염색 분체쌍을 정확히 구분해 보자. 첫 번째, 상동 염색체. 두 번째, 염색 분체. 중학교 문제 상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를 구분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나오더라고. 자, 지금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각각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자, 첫 번째, 상동염색체의 첫 번째 특징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 쌍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서 하는 것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 자, 그럼 부모가 모두 있으면 부부는 몇 명? 부부가 한 명이라고요? 자웅동체야? 부부는 두 명이죠? 엄마하고 아빠가 각각? 아빠는 엄마에 대한 부부고 엄마는 아빠에 대한 부부로 부부 관계가 형성됐고 그래서 부부는 각각 두 명인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 너네 둘이 친구라 치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친구인 거지. 그러면 같이 있을 땐 친구가 몇 명? 두 명인 거지. 근데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했어. 그래서 아빠밖에 없어. 그럼 부부는 몇 명? 빵명이죠. 부부 관계가 깨졌는데. 이해되죠? 따라서 같이 있을 때는 부부가 두 명이지만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부부는 없죠?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동도 둘이 상동 관계인 두 개의 염색체는 서로 상동이니까 상동염체가 두 개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상동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건 상동염체가 빵 개야. 알겠죠? 관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게 이제 이 상동염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관계의 형성 조건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관계는, 즉 상동 관계는 두 번째, 반드시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야 합니다. 물려받은 염색체 쌍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 개, 아빠한테 한 개 받은 크기와 모양 같은 염색체. 이 두 개의 염색체가 바로 상동 관계인 거고 상동 염색 쌍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엄마하고 아빠는 쌍둥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적 구성은 어때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니니까. 따라서 유전적 구성은 다르다. 자, 물론 일부는 같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같는 건 불가능하다. 다 같을 확률은 2의 500승분의 1입니다. 0이죠. 그럼 0이라고 봐도 되겠죠? 숫자 몇인지도 모르겠다. 2의 500승은. 그래서 이 개념 문제 풀 때 당연히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여기까지 확장이 안 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첨가로 같이 얘기해 주는 거를 같이 싸잡아서 기억해 줘야 돼. 알겠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 풀 때.
상동 염체가 나왔다? 그럼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접근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 유리되어 존재한다. 자, 이게 유리되어 존재한다가 좀 껄끄러우면 떨어져 존재한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 예외적인 게,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원래 상동 염체의 정인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바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 자, X하고 Y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자, X는 조금 긴 거, Y는 조금 짧은 거. 반대일 수는 없다. 알겠죠? 반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Y라고 하는 염색체 자체가 X에서 조금 일부가 없는 걸 Y라고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X가 반드시 긴 거, Y는 무조건 짧은 걸 Y 염체라고 불러. 따라서 이 X하고 Y 염체는 크기와 모양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둘 다 성염체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에 위배가 안 되죠. 그래서 X하고 Y는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상동 염체가 맞습니다. 알겠죠? X와 Y는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에 맞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리되어 존재한다는 거에 또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가지 존재한다. 예외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알아요? 자, 이가 염색체는 언제 존재하니? 갑자기 말소리가 허려지면 안 돼. 감소 언제? 감소 언제? 감소 1분열 전기 때부터. 그래서 엄마 거, 아빠 거, 복제 서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몇 개인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도 불러. 알겠죠? 이거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붙어있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상동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가 염색 빼고 나머지는 붙어있지 않다. 알겠죠? 그럼 염색 분체의 특징,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얘도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특징이 첫 번째하고 똑같네. 상동 염체하고 특징이 똑같죠.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이 상동하고 염색 분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야. 이 첫 번째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염색 분체도 크기와 모양이 같고 상동도 크기와 모양이 같단 말이야. 근데 관계 형성 조건이 달라. 상동 관계는 어떻게 하면 형성된다고? 부모에게 하나씩. 근데 이 관계는 부모에게 하나씩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반드시 복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제.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된 거야. 알겠죠? 똑같으니까. 복제된 거니까. 자,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입니다. 그럼 복제가 안 된 거는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네. 복제가 안 된 건 염색 분체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 염색체쌍. 자, 그러니까 복제가 됐으니까 크기와 모양은 당연히 똑같고 모두 똑같아? 유전자 구성도 같겠죠. 완전 동일하겠죠.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유전적 구성이 완전 동일하다. 별표. 자, 그리고 염색 분체의 쌍은 예외 없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존재한다. 그러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네. 반드시 부착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도 된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시험 보는 건 이것만 쓰면 돼.
예를 들면 이 염색체가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라고 치자.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염색체는 아빠한테 받은 1번이라고 치자.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상동 관계죠. 그래서 이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몇 개? 2개. 알겠지? 자, 근데 복제가 됐습니다. 복제가 될 때 붙어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붙어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뭐예요? 이 둘이 염색 분체 쌍이고 이 둘이 염색 분체 쌍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번호를 써볼게. 1번, 2번, 3번, 4번. 자, 그리고 이 위치에 라지가 있다면 이 같은 위치에 뭐가 있어야 돼? 라지,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이제 복제된 거니까 여기 라지. 여기에 스물이가 있으면 여기도 스물A. 여기에 라지비가 있으면 복제됐으니까 라지비. 여기 라지비가 있다면 여기도 라지비. 됐지? 문제. 상동관계인 거. 상동관계인 거 1번하고 상동관계인 거 뭐니? 1번과 상동관계인 염색체는 3번 또는 4번이죠. 1번, 3번 또는 1번, 4번이 상동입니다. 또는 2번, 3번, 2번, 4번도 상동이죠. 그럼 이것도 맞는지 맞춰봐. 1번과 2번을 묶고 3번과 4번을 묶어서 둘이 상동이니 물어봤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죠? 상동 염색체에 대한 정의에서 개수는 중요하지 않죠. 얘들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으면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씩 받기만 하면 상관없다. 이게 복제가 돼서 2개씩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과 3, 4번도 상동 관계에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염색 분체는? 염색 분체인 건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또는 3번하고 4번이 염색 분체 쌍인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아래쪽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상동 염체하고 염색 분체를 이해했으면 얘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이제 단계가 좀 있어서, 어느 한 단계가 만약에 뛰어넘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세 번째가 대림유전자. 대림유전자 쌍. 정의가 뭐냐면, 자,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그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만족해야 돼. 어디에서? 상동에서. 염색 분체는 안 되고, 염색 분체 쌍은 안 되고, 상동 염체에서 같은 위치, 그래서 같은 현지를 결정하는 유전자 쌍을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 대한 대립 유전자 쌍은, 자, 1번의 라지에와 2번의 라지에는 대립 유전자 쌍이 맞아요. 1번의 라지에와 2번의 라지에는 대립 유전자 쌍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왜? 그렇죠. 1번과 2번은 상동이 아니니까. 알겠죠? X. 자, 그럼 1번의 라지 A와 3번의 스몰 a는 대립 유전자다. 이건 맞죠? 그래서 얘들의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고 얘는 B에 대한 유전자가 라지 B, 라지 B죠. 이거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유전자형은 뭐랑 똑같냐면 바로 대립 유전자 쌍과 같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라지 A, 라지 A 있다고 해서 이 라지 A, 라지 A니까 얘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야. 그럼 틀린 말이라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상동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대립 유전자 쌍이고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A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른 유전자가 같이 붙어있는 이런 유전자형을 뭐라고 하냐면 혹시 잡종 들어봤니? 잡종 또는 다른 말로 이형 접합 들어봤니? 이형 접합 또는 영어로 헤테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 왜 웃어 근데? 헤테로 왜? 그러면 이 라지비 라지비는 똑같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순종. 왠지 순종은 좋은 거고 잡종은 나쁜 거 같잖아. 근데 순종은 그냥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유전자형을 바로 순종이라고 한 거고 여기서 따온 말이야.
이 강아지는 시바견의 순종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순종하고 이 순종은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여기서 따온 말.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동형접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호모. 들어봤죠? 호모? 근데 호모가 어떤 의미로도 사용돼? 남자끼리 뽀뽀하는 거. 그죠? 이거 만약에 같이 따온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붙어 있네? 남자끼리 뽀뽀하네? 호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알겠지? 궁금한데, 호모하고 게이의 차이점을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누굴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 근데 호모는 자기가 남자야. 막 우락부락 막 운동해. 그래서 남자가 좋은 거야. 근데 게이는 자기가 여자 같은 거야.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니까 난 여자 아닌가?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 이게 게이야.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는 게 누구야? 게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죠. 알겠죠? 절대 호모는 성전환 수술하지 않습니다. 남자인 게 자랑스러운 애야. 그런데 남자가 좋은 거야. 그게 호모라고요. 약간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게이는 어떤 질병이야. 성 호르몬에 대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말인데. 이 같은 의미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그린 이 형태가 라지에랑 라지비가 같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잖아. 이렇게 같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걸 바로 연관이라고 하는데, 연관에 대한 개념이 중학교 때 안 나와. 그래서 연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세포 분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에 대한 개념을 좀 다음번에 설명을 해주려고 내가 써놨는데, 근데 연관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핵상과 핵형을 좀 알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핵상하고 핵형을 먼저 할게. 아래쪽에 핵상하고 핵형, 이렇게 더 중요한 개념.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 상도염체에다가도 별표한 게, 염색분체 별표한 게, 대림전 쌍도 별표한 게, 이거는 유전을 하는 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개념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개념들이 안 잡혀 있으면 문제를 이해조차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찍게 된다고요. 막 경우에서 따지면서 막 찍게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핵상과 핵형. 그러니까 이 개념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 풀 때.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핵상과 핵형. 자, 핵상과 핵형을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한 글자밖에 안 차이 나니까 굉장히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완전 다르다. 핵상하고 핵형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 중에 첫 번째, 핵상. 자, 핵상의 정의는 딱히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핵상의 정의는 되게 많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 잘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건 핵상이 EN과 N이 어떤 경우가 EN이고 어떤 경우가 N인지만 잘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핵상은 염색체의 구조라는 개념도 있고, 또는 유전자 또는 DNA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양.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핵상, 정상적인 세포의 핵상은 크게 EN과 N으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내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거를 구분해 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 이해력이 높아지는 걸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핵상은 반드시 세포 대상으로만 합니다. 세포 대상으로만 파악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핵상은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나 다른 물질들의 핵상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의 핵상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 핵상의 정의가 세포의 염색체의 구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핵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세포의 핵상을 얘기할 수 있다. 대상이 바로 세포입니다. 알겠죠? 염색체라든가 핵이라든가 다른 유전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핵상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EN과 N인 건 EN인 세포가 있는 거고 N인 세포가 있는 거죠. 알겠죠? EN인 세포가 있고 N인 세포가 있다고요. 그럼 어떤 게 EN이고 어떤 게 N이냐면, 자, EN인 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체가 모두 존재한다. 자, 그럼 이 엄마한테 받은 것과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이 두 개의 염체를 뭐라 그래?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가 다 상동으로 있어. 그럼 핵상이 EN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염체들이 전부 다 상동 염색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한다고요. 간단하죠? 그럼 핵상이 N인 건 그럼 어떤 거? 상동 염체가 있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알겠죠? 엄마한테 받은 거 또는 아빠한테 받은 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이러한 염색체의 구조를 바로 핵상을 N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체세포의 핵상은 EN으로 동일하다. 종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체세포는 EN이고 뱀도 EN이고 벌도 EN이고 쥐도 EN이고 나도 EN이고 여자친구도 EN이고 마누라도 EN이고. 이해되지? 뭐라면? 조건 두 가지. 체세포라면 EN이라고요. 알겠죠? 종과 상관없이, 동물의 종과 상관없이 체세포라면 EN이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것도. 자, 문제에서 체세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 세포 핵상은 EN인 거야. EN인 거하고 N인 거랑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다르기 때문에 세포들이 나왔을 때 핵상이 EN인지 N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핵형. 자,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개념은 없다. 자, 그러니까 핵형을 나타내는 대상이 뭐야? 바로 염색체인 거죠. 알겠죠? 염체가 있는 세포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 안에 염체가 있으면 이 세포와 이 세포의 핵형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염체가 있다면. 알겠죠? 그리고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핵형이 다르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염색체의 모양과 수니까 대상이 바로 염체이기 때문에. 알겠니? 자, 핵형은 바로 대상이 염색체다. 대상이 바로 염색체고, 염색체가 있는 모든 대상으로 핵형을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좀 이따 쓰고, 근데 염체의 모양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이 모양이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를 따질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너무너무 작은 물질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건 바로 길이와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X 염색체하고 Y 염체는 길이가 X가 길고 Y는 짧죠. 자, 그럼 X하고 Y는 핵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근데 이 길이와 두께가 뭐랑 비례하냐면 바로 DNA 또는 유전자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X하고 Y 중에 누가 더 유전자량이 많아요? X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체세포 1개와 남자의 체세포 1개 중에 누가 유전자량이 많아요? 여자가. 여자는 XX니까. 상은 똑같아도 성염체가 XX인 여자가 남자보다 유전자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길이가 더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숫자, 염색체의 숫자를 세는 방법에다가 별표 1개. 되게 중요하다. 자, 이 방법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의 염체 개수를 다 셀 수 있다. 자, 근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대충 말고. 자, 세는 방법은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은 같아도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어때? 다르지. 그럼 이거를 같은 한 개로 체크해야 돼? 따로따로 체크해야 돼?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염색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정보가 다른 건 다른 염색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체크해 줍니다. 세줍니다. 그래서 상동 염체는 2개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복제가 돼서 형성된 염색 분체쌍은 이게 크기와 모양이 당연히 같고 모두 똑같아? 염색 분체쌍은 전부도 똑같죠. 이거는 따로따로 셀 수가 없죠.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1개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2가지만 고려하면 문제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염색체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알겠죠?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해볼 거야. 자, 그리고 핵형은 아까 전에 핵상 같은 경우랑 좀 비교하자면 핵상은 채색포라면 다 2인이죠. 종과 상관없이. 같은 종이어도 되고 종이 아니어도 되고 성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죠. 다 2인이죠. 채색포라면. 자, 근데 핵형이 같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핵형이 같으려면 일단 첫 번째 종 특이성을 갖습니다. 종마다 다르다. 알겠죠?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른데 핵형이 같을 수 없다. 알겠죠? 그러면 같은 종은 핵형이 같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남자와 남자는 핵형이 같아.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핵형이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성염색체 때문에. 여자는 XX, 남자는 XY니까 성염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핵형이 같으려면 모두 똑같아야 돼? 성별도 같아야지. 종만 같다고 핵형이 같은 게 아니라 성별도 같아야지만 핵형은 같다. 따라서 성별 특이성도 존재합니다. 자, 이거 종 특이성과 성별 특이성을 써놨지만 이 성별 특이성과 종 특이성의 개념은 핵형이 같기 위한 조건은 종도 같고 성별도 같아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전부 다 핵형이 다른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 핵형에 대한 약간 응용적인 개념인데 핵형 분석 밑에 나와 있죠?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형 분석. 자, 핵형 분석은 말 그대로 핵형을 분석하는 거니까 뭐를 분석하는 거냐면 핵형의 정의가 뭐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 그럼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 그치?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과정, 분석하는 방법, 과정. 첫 번째, 상염색체는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배열한다. 자, 이거는 핵형 분석하는 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줘야 된다. 약속으로. 상염체는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 쭉 이렇게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염색체를 배열을 합니다. 성염색체는 마지막에 배열한다. 마지막에 배열. 해서 쭉 보고 염체의 길이와 두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숫자도 보고 하는 게 바로 핵형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육안으로 보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봐줍니다. 길이가 같다 다르다, 숫자가 다르다 같다 이거를 바로 분석해서 쫙 나와. 유전자만 넣어주면. 그러고 나서 어쨌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긴 한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해준다. 자,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해주면 핵형 분석은 끝납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이거를 정리하기 앞서서 염색체하고 유전자를 좀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염색체는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아파트 한 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 그리고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핵형 분석을 한다는 건 아파트를 보는 거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보고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몇 층이다? 몇 층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겠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길이와 두께를 통해서 첫 번째 유전자의 상대량, 유전자의 량을 비교할 수 있겠다. 얘는 길이가 기니까 유전자량이 많은 거, 얘는 길이가 짧으니까 유전자량이 적은 거. 유전자량을 비교할 수 있다. 맞지?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배열하는 염체가 뭐라고요? 성. 그러면 성체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모두 구분할 수 있다? 성별도 알 수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고. 자, 세 번째,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즉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판정할 수 있다. 자, 이게 핵형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물론 더 있겠지만 가장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적은 거. 자, 그럼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쁜 여자가 몇 층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 바로 유전자의 종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유전자의 종류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라지 B인지 스몰 B는 알 수가 없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졸지 마. 알겠지? 자, 그러니까 유전자 종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여부를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유전자의 종류를 알 수 없으니 혈액형도 알 수가 없겠죠. 이게 라지 AA인지 AB인지 A5인지 BB인지 알 수 없으니까 혈액형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유전자가 이상 있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판정하려면 핵형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염실을 볼 게 아니라 이상 있는 유전자를 분석해야지. 그러니까 정신병자를 끄집어내서 얘를 분석해야지. 그래야지만 이 아파트를 본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연관에 대한 경험을 좀 해보자. 좀만 집중해봐. 이제 연관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연관. 자, 이 사람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의 유전차의 개수는 약 3만 개입니다. 사람의 유전체는 바로 3만 개가 있다고. 그러면 3만 개의 유전자가 몇 개의 염체 안에 들어있어? 46개. 그러니까 하나의 염체 안에 유전자가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3만 개가 46개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의 염체당 5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개 유전자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열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의 염체 안에서 분열된다는 거죠. 이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자손에게 줄 때도 그렇고 이 분열할 때도 마찬가지. 세포 분열할 때도 하나의 염체 안에서 같이 이동을 하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을 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하나의 염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같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연관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지금 멘델의 법칙 지금 배웠으니까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유전자 두 쌍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형질을 결정해? 그치? 멘델이 따른다면 한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모양을 결정하고 라지 Y, 스몰 I 색깔을 결정하고 그렇게 배웠지? 자, 그러니까 이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각각 두 가지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지. 근데 각각 다 잡종이지. 그래서 이러한 잡종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잡종이다. 바로 양성 잡종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은 양성 잡종이다. 그럼 이 양성 잡종인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이 개체들 중에 연관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첫 번째,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다른 상돈 염체 안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유전자고 라지 B와 스몰 B가 대립유전자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이 대립유전자라면 어디 존재해야 돼? 상동의 같은 위치. 알겠지? 그럼 라지 B와 스몰 B도 상동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자, 근데 이 A와 B가 연관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상동에 들어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연관 중에서 상인 연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상반 연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인 연관은 뭐냐면 하나의 염색체 안에 이 위치에 라지에가 있으면 같은 위치에는 대립이 있어야 되니까 스몰에가 있겠죠? 맞죠? 그럼 이 B도 이 하나의 염색체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같이 들어있는데 우성 유전자와 우성이 같이 들어있고 열성과 열성이 같이 들어있는 이러한 연관 상태를 상인 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반 연관은 라지 A, 스몰 A, 여기에 스몰 B, 여기는 라지 B. 이렇게 우성과 열성, 열성과 우성이 연관되어 있는 형태를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 연관 상태와 연관의 유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직은 예측이 좀 힘들죠. 자, 근데 우리가 유전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형질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을 배우는 거거든. 얘가 병이 몇 %일까? 얘가 잘생긴 확률이 몇 %일까? 머리가 좋을 확률이 몇 %일까?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유전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손에게 나타나는 확률을 계산하려면 내가 만들어내는 유전자형이 되게 중요한 거지. 내가 생세포가 어떤 유전자형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자손에게 나타나는 형질에 대한 확률이 결정되지. 둘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만들어지는 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생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자, 생세포는 핵상이 N이다, N이다. 생세포. 핵상이 N. 그리고 이 세포는 핵상이 EN이지. 그럼 EN인 이유가 뭐라고? 상동이 모두 있으면 되지. 그럼 N이면 상동이 모두 없어야죠. 그러니까 상동 중에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따라서 자, 생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종류가 몇 종류가 만들어져요? 불러봐. 잘 못 읽는 건가?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지니까 라지에 라지비, 라지에 스몰비, 스몰에 라지비, 스몰에 스몰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네 종류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럼 똑같이 이해하면 돼. 똑같아. 자, 그러면 상인 연관 돼 있어도 생세포 형성하려면 핵상이 뭐가 돼야 돼? N. 그럼 핵상이 A 되려면 이 상동을 다 줘야 돼? 한 개만 줘야 돼? 하나만. 근데 연관된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라지 A가 들어간 염체를 받으면 누가 따라와? 라지 B가. 그럼 라지비랑 스몰비는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연관의 개념이야. 따라서 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져? 라지에 라지비 또는 스몰에 스몰비 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생세포의 종류가 바뀌었고 라지에 스몰비와 스몰에 라지비가 없으니까 자손의 확률이 완전 달라지겠죠. 알겠죠? 그게 바로 연관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 알겠죠? 왜냐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유전자형은 다 뭐예요? 유전자형은 다 같거든요. 알겠죠? 유전자형은 다 같지만 연관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내가 연관에 대한 유무를 모르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상반 연관이면 만들어지는 유전자 구성이 뭐다? 라지 A, 왜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스몰비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상반 연관일 때입니다. 알겠죠? 좀 더 들어가 볼게, 이제. 자, 문제는, 이걸 주고 얘를 물어보는 건 중학교 문제야. 이걸 주고 얘를 물어보는 건 중학교 문제라고. 그러니까 외우면 돼, 그냥. 중학교 문제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종류를 주고 얘를 물어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생세포의 종류가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생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다.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무조건 연관돼 있는 거지. 얘는 네 종류, 얘는 두 종류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세포 종류만 딱 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연관에 대한 그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집중해. 안 써도 되니까.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에 존재한다 치자. 라지 B와 스몰 b는 성염색체 중에 X염에 존재한다 치자. 자, 그러면 남자는 이 상염색체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겠지. 맞지? 그래서 라지 A, 스몰 a라고 치자.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받았다 치자.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는 어디 존재한다고? X염에. 근데 남자는 X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그 X는 누구한테만 받아? 엄마, 아빠는 Y 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 비유전자는 아빠한테는 못 받고 엄마한테만 한 개만 받겠지. 그치? 그래서 유전자의 합이 두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남자는 예를 들면 X 라지 B Y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이 두 개가 될 수 없다. 알겠죠? X하고 Y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Y는 들어있지 않은데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지 B고 여기다가 스몰 B를 이렇게 쓴다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성염체와 상염체가 구분이 없이 똑같아져. 똑같이 유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개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 N인 상태인데, 자, 그럼 핵성 N인 상태는, 그러면 이 대립유전자 쌍 중에 한 개만 들어가? 아니면 둘 다 들어가? 핵성 N인 세포는. 이 대립유전자 쌍이 어디 존재해? 상동의 같은 위치. 그럼 상동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핵성이 N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A 하나, X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자, 그러면 이 세포와 이 세포일 때, EN일 때와 N일 때 각각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개수를 한번 써볼게. 여기는 몇 개? 한 개. 여기는 1, 0. N일 때는 여기 몇 개? 1, 0. 여기는 1, 0이죠. 자, 문제는 얘네들만 줍니다. 알겠죠? 얘네들만 주고, 이 유전자가 상에 있게, 성에 있게, 그 문제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어디 존재하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예측하는 걸 표 분석을 통해 우리가 파악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이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려울 거야. 어렵게 느껴질 거야. 자, 이거 비교해서, 그럼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자인 경우에는 뭐 라지 A, 스몰 a, 뭐 X가 두 개니까 X 라지 B, X 스몰 b라 치자. 이게 2n일 때. 그럼 개수가 1, 1, 1, 1이죠. 맞죠? 핵성 n일 때는 뭐 라지 하나 이거라고 치자. 그러면 1, 0, 1, 0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로는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걸로 상과 성을 구분할 건 없고 위치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서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남자의 N인 세포에서 Y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맞지? 이게 아니라 뭐 스몰 a하고 Y가 들어가는 경우도 한번 해보자.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요? 0, 1, 0, 0이죠. 0, 0. 자, 그럼 여자인 경우에는 라지 A가 들어가든 스몰 a가 들어가든 라지 B가 들어가든 스몰 b가 들어가든 이렇게 이 대립유전자 쌍이 00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00이 존재하면 어디 존재한다? X형 성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성에서? 남자에서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야. 00이면 이 유전자가 X 존재하고 남자네. 그 이 세포 핵성은 N인 거고 Y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좀 어렵지? 문제를 좀 봐야 돼. 잠깐 쉽시다. 세포 분열 주기. 자, 지금 쓰는 이 세포 분열 주기는 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통적인 간기와 분열기에 대한 내용만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비교해 주면 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스러운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살짝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점검해 줄 거니까 개념을 좀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세포분열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뉘는 거는 공부했지. 그래서 이 간기는 다른 말로 갭 페이스라고 하고요. 갭 사이 간자 써서 간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갭기라고도 하고. 자, 분열기는 다른 말로 M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분열기는 뭐로 나뉘는 거는 공부했잖아. 어떻게 나뉘어? 전중후 말로 나뉘죠, 그지? 전중후 말로 나뉘고, 이거는 중학교 개념이고. 자, 근데 간기가 이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는 건 처음 배우는 거지. 그래서 G1기, S기, G2기로 나뉜다. 그래서 G1기와 G2기는 갭1, 갭2의 갭의 약자입니다. 또는 그로스의 약자로도 불리기도 해. 왜냐하면 이 간기 때 세포질이 생장을 하기 때문에 커지는 단계다. 그래서 그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갭이다. 간기니까. 자, 그러면 이 간기인 G1기와 S기와 G2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간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 염색체로 존재. 염색사로 존재. 왜? 아직 분열하고 있지 않으니까,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유전자의 어떤 그 존재 목적을 좀 이해하면 좀 편한데, 유전자는 염색사일 때가 기능을 발휘하기가 좋게, 염색체일 때가 기능을 발휘하기가 좋게. 염색사죠. 염색체는 분열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졌다가 빨리 사라져야 돼. 염체가 계속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 세포들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사로 존재해야지만 DNA 속에 들은 유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염색체일 때는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 스톱된 상태야.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체인 그 시기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어쩔 수 없이 이제 염체로 만들긴 하지만, 왜냐면 가장 취약한 거, 유전자의 손실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단계가 세포가 이제 분열될 때거든요. 분열될 때 정보를 잃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 그러니까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놔야 돼. 그럼 그 구조물이 바로 염색체인 거야. 알겠죠? 빨리빨리 나누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염색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간기고, 이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서 간기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염색체인 상태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높아요, 낮아요? 염색체보다 낮죠? 그 유전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핵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뚜렷한 시기가 바로 간기입니다. 알겠죠?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자, 그리고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세포질의 생장. 세포질이 뭔지 아니?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이해를 돕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을 그냥 넘어가니까 살살살살 막혀. 자, 세포가 있으면,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세포 안쪽에 핵이 있다 치자. 핵에 이렇게 까만 부분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바탕질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세포질이 생장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 커지는 거. 왜냐면 세포 분열하게 되면 세포질도 이렇게 분열하잖아. 그럼 분열 후에 딱 딸세포의 크기는 어때? 작아. 세포질을 분열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커지는 단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작아질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 간기 때 세포질이 생장을 해서 세포의 크기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된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세포질이 생장한다는 의미는 세포의 크기도 커지는 거지만 세포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들어있죠.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엽록체, 뭐 등등등, 리소좀. 소기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된다는 의미도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간기는 전체 세포 주기 중에 90% 이상의 주기를 차지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사인 형태가 유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니까 길수록 좋다는 거.
염치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 그게 한 10% 내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기를 구성하고 있는 지원기, S기, G2기의 각각의 특징들은 어떻게 구분해 주면 되냐면 S기 먼저 해주면 돼. 자, S기 때는 뭐 해주냐면 DNA가 2배로 복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DNA가 2배로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언제 만들어? S기 때 만들어? 그 전에 만들어? 그 전에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빨리빨리 복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지원기 때는 얘를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를 많이 만듭니다. 자, 근데 그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 효소의 재료. 나와야지. 단백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소기관은 어디야? 리보솜. 안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들어봤지? 이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안 배웠어? 교과서가 다른가? 리보솜의 숫자가 그래서 늘어납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 리보솜이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핵 안에 있는 인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인이 발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쭉 이어지죠, 개념이. 자, 그리고 G2기의 특징을 알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면 그 다음 단계인 전기를 먼저 보고 이 전기를 준비하는 게 G2기야. 이렇게 전기를 먼저 보면 자, 전기 때는 이제 분열이 시작됐으니까 염색 4가 뭐로 바뀌어요? 이제 분열을 시작했으니까 염색체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맞죠? 그럼 염체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사라져? 핵막과 인이 소실돼야지. 핵이 사라져야지. 그치? 그래야지만 분열할 수 있으니까 핵막과 인이 소실된다. 자, 그리고 양극, 양쪽 극에 있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방추사 형성 시작. 뭐 분열 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좀 알 텐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양쪽 극에 있는 방추사 방추로부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알겠죠? 이게 바로 방추사. 이게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염체가 붙어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방추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양쪽 극에 있는 중심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심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중심체는 작은 어떤 미세 소관들이 이렇게 원통형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구조인지 알겠니? 속 안은 좀 비어 있고, 그러니까 빨대를 쭉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나온 그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형태가 과자 중에서 통크 과자 알아요? 안쪽에 까만 그 초콜릿 들어있는 거. 거기 초콜릿 쫙 빼면 바로 이 중심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두 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중심체라고 하고 이거 한 개는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립이 몇 개가 있으면 중심체 한 개야? 두 개. 알겠죠? 이 중심립 두 개가 중심체 한 개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 중심체가 양극에 있다는 건 중심체가 몇 개? 두 개. 그 두 개를 G2기 때 만들어 놓는다고요. G2기 때 중심체 두 개를 완성한다. 자, 그러면 중심체가 두 개면 중심립은 몇 개야? 네 개. 그렇지. 그래서 각각 지원기, S기, G2기 때 중심립의 개수와 중심체의 개수를 좀 써주면 자, G2기 때는 중심체가 두 개라서 중심립이 네 개고요. G1기 맨 처음 상태는 자, 중심립이 한 개고 중심체는 반 개입니다. 그래서 S기 때는 중심립이 두 개가 돼서 중심체가 한 개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체는 언제부터 관찰 가능? 중심체는 언제부터 관찰 가능? S기 때 관찰 가능하지만 S기 때 중심체가 두 개는 아직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립이 두 개가 있어서 중심체는 한 개지만
중심체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지투기 때 완성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게 간기가 내가 이렇게 빠르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20시간이야. 간기가 20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중심체 두 개를 완성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약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분열기가 약 20분 정도 돼. 10분에서 20분 사이야. 그러니까 이 중심체가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계속 천천히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원기, S기, G투기 때 계속 중심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미세 소관이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전기 때 형성된 이 염색체가 중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로 배열되죠. 가운데로 배열된다, 적도면에 배열된다, 중앙에 배열된다. 같은 말. 알겠지? 전기에 형성된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 자, 그럼 이 중앙으로 배열되는 이 중기 시기가 가장 관찰하기 용이하대. 관찰 용이한 시기고, 관찰이 용이한 시기긴 한데 세포 주기 중에서는 가장 짧대. 기억나지? 공부했지? 응. 세포 주기 중 가장 짧다. 자,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야. 물론 외워서 답을 맞추긴 했지만 관찰 용이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중기 때 대체 왜 관찰 용이해? 너희들 이해가 되니? 너 시험 봤잖아. 오히려 전기 때 관찰하기 편한 거 아닌가? 전기 때는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 쫙 펼쳐져 있잖아. 중기 때는 막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 막 섞여 있잖아. 막 이렇게. 겹쳐 있다니까요. 그럼 오히려 또 관찰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중기 때 관찰하기 용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막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 강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왜 관찰하기 용이한가요? 중기 때가 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로 배열되니까 관찰하기 용이하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았어. 예전에 이제 내가 생명과학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관찰하기 용이하구나라는 게 알게 뭐냐면, 단순하게 염색을 관찰하기 용이하다는 뜻이 아니라 염색을 관찰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어떻게 배열해? 상염체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이 관찰용이라고 하는 건 길이를 구분하기 쉽다는 뜻이야. 전기 때는 염체가 있긴 하지만 다 이렇게 막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체 관찰하기는 편하지만 길이를 재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중기 때 어떻게 돼 있어? 쫙쫙 펴져 있는 거죠. 길이가 긴 놈, 짧은 놈.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는 뜻이랑 같다. 알겠죠? 그냥 말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형 분석이 용이한 걸 물어보진 않아. 알겠죠? 그 관찰 용이가 바로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주기가 가장 짧으니까 오랫동안 보지는 못하겠다. 자, 그리고 후기 때는 이 염색체가 방추에 연결돼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후기입니다. 염색체가 나누기 시작. 자, 이때 나눠지기 시작하는 이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일 때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일 때 나눠진 염체가 좀 다릅니다. 언제는 염색 분체가, 언제는 상동 염체가, 언제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건 다음 시간에. 알겠죠? 제가 말기 때는 드디어 이제 핵분열이 끝나요. 자, 핵분열이 종료가 됐으니, 그러면 핵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딸핵이 2개 만들어지겠죠. 분열이 끝났으니까. 핵 분열이 끝났다는 얘기는 핵이 분열됐다는 얘기니까 딸핵이 2개가 완성됩니다. 맞죠? 그럼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유전 물질은 어떻게 존재해? 염색사, 염색체. 염색사겠죠. 그렇지?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뀐 거다.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뀐다.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함정으로 문제되냐면, 얘가 염색으로 존재하니까. 자, 분열기 때는 모두 염체로만 존재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것 때문에 틀렸죠. 이 말기도 분열기거든요. 자, 말기 때는 뭐로 존재? 염색사. 따라서 염색체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말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핵분열은 끝났긴 하지만 이제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한다.
세포질 분열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세포질 분열을 시작하지만 말기까지 세포질 분열이 끝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말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세포는 몇 개? 세포질 분열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 개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의 형태냐면 이 말기 때의 그림이 동물세포로 예를 들면 세포질은 분열되고 있는 거 만입돼서 하지만 핵은 두 개 있는 상태. 그래서 세포는 한 개지만 핵은 두 개 있는 상태가 바로 분열기의 말기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세포질 분열을 완료한다. 세포질 분열을 완료하는데, 근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르게 분열하는 건 알지? 그지? 자, 동물세포는 어떻게 분열? 시험 나왔던 거 아니야? 어떻게 분열?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뭐가? 자신있게 얘기해. 세포질이 만입이 일어나죠. 물렁물렁 하니까. 세포질의 만입. 뭐 예를 들면 두부를 이렇게 쭉 누르면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지만 식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만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입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 세포판이 나중에 뭐로 분화되냐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가 되면서 세포질 분열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포벽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판이었을 때는 아직 세포가 아닌 거야. 두 개의 세포가 나눠진 게 아니고 이 세포판이 세포벽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세포 두 개가 완성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세포판하고 세포벽은 구성 물질이 다른가요?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다당류의 성분인데 완전 성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열 과정은 좀 끝났는데 좀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프가 좀 나와 밑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 테니 자, 이 그림은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포 생물학자가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하는데 이렇게 분열 중인 세포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열 중인 세포들 중에 육안으로 간기와 분열기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간기와 분열기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뒷친구 간기와 분열기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분열 중인 세포들에서 있다. 간기는 핵막이 없고 염색체로 존재하고 분열기는 핵막과 인이 없고 염색체가 존재하고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잖아. 염색체인지 염색체인지는 구분되니까. 약간 불만이 있어? 괜찮지? 이거는 구분 없을 것 같지만 보입니다. 물론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봐도 육안으로 본 거잖아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얘기한 건가? 알겠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볼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다. 봐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 전체 세포들의 숫자 중에서 몇 퍼센트는 간기? 90%. 10%는 분열기. 근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간기야, 분열기야? 간기. 그러면 내가 90%와 10%를 구분했지만 90%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세포생물학자의 숙제였던 거죠. 대체 이 90% 중에서 어떤 게 지원기고 S기인지 지축인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서 간기의 지원기와 S기와 지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차이점. S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달라? 상대량. 그렇지. DNA 상대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의 DNA 상대량을 측정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지원기인지 S기인지 지축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상대량을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는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빛을 투과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광도를 측정하게 되면 속 안에 유전자 유전물질이 많으면 빛이 잘 투과 못할 거고, 유전물질이 적으면 빛이 잘 투과되겠죠. 그래서 광도를 측정을 해서 DNA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다. 측정을 해봤더니 1.1, 1.2, 1.4, 1.6, 2, 2, 2, 이가 있다 치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자, x축값이 시간이야, 뒤에 상대량이야? x축값이 시간이야, 뒤에 상대량이야? 절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쭉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량에 따라서 그냥 개수를 세가지고 나타낸 거라.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 개수를 세보니까 자, X축의 DNA 상대량이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Y축 값은 각각의 세포들의 숫자를 셌더니 1인 거 이만큼, 2인 거 이만큼, 1.2, 1.4, 1.6인 거 이만큼 있다 치자.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라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뭐를 구분하고자 했던 거냐면 간기의 세포들을 구분하고자 했던 거죠. 따라서 각각의 세포 주기에 해당되는 세포들의 세포 주기가 어느 세포 주기인지 구분하면 되지. 자, 그러면 상대량 1인 세포는 아직 복제가 된 거, 복제가 안 된 거. 복제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세포 주기 언제? 복제가 안 됐으니까 지원기겠지, 그치? 1인 거는 바로 세포 주기가 지원기겠지. 복제되기 전이니까. 자,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거, 1하고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복제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무슨 기? 그렇지, S기. 2인 거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G2기부터 M기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분열기가 끝나면 다시 반등되는 거지. 이해돼요? 응. 자, 근데 우리는 A반이니까 좀 더 심하게 좀 해봅시다. 이 DNA 상대량의 기준이 핵 한 개당일 때는 핵 한 개당 세포당이라고 하자. 세포 한 개당. 그러니까 이거 쓴 거를 좀 잠깐 다 젖었네. 지우고. 1이고 2고.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으로 해보자. 아까 전에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DNA 상대량이라고 했잖아.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보자. 그러면 상대량이 1인 세포는 세포 주기가 언제? 저 지원기. 요 놈은 S기 2인 건 G2기부터 M 말기까지 들어갈까요? 후기까지만 들어갈까요? 말기 때도 세포는 몇 개? 한 개. 그럼 말기 때도 세포에 들어있는 상대량이 반으로 줄었어? 아니면 2배인 상태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기까지 다 들어가죠. 이해돼요? 자, 근데 세포 한 개당이 아니라 핵 한 개당으로 바꿔볼게. 핵 한 개당으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러면 처음에 1인 거 언제? 지원기 사이 S기 2인 거 G2기부터 M 후기까지만이지. 왜냐면 M 말기 때는 핵이 2개잖아. 그럼 반띵 됐잖아, 한 개당은. 그지? 그러니까 M 후기까지 들어가고 M 말기는 지원기랑 같이 있어야지. 이해돼요? 내신에서 이걸 구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원래는 수능 범위에서 사라진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개정이 되면서 다시 갖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전에서도 쉬운 물론 너네 어려울 거야. 처음 공부하면 다 어려워.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사람 유전보다 돌연변이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자꾸 뭔가 끌어올 거라고요. 애들 막 선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구분해주면 별거 없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세포당이랑 핵당이랑 구분 안 했어. 그러면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구분할 때만. 자, 그러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개수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발견되는 세포들의 숫자는 뭐랑 비례하냐면 이 각각의 발견되는 세포들의 세포 주기랑 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원기가 많이 발견됐어, G2기가 많이 발견됐어. 지원기, 그러면 지원기의 세포 주기가 G2기보다 길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야? 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딱 문 열었을 때 뭐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내가 잠만 자면 엄마가 볼 때마다 뭐 하고 있어? 잠자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딱 봤을 때의 개수니까 세포 주기가 길면 길수록 발견되는 횟수가 더 많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지온기가 G2기보다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죠? 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래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프를 해석해서 길다는 걸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지온기하고 S기는 누가 더 길게? 딱 봤을 때는 지온기가 길어 보이죠. 근데 이 S기를 세부적으로 다 나눠봐, 이렇게. 다 더하면 얘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1.1, 1.2, 1.3, 1.4, 1.4 다 개수를 다 따로따로 세면 합치면 쭉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온기와 S기는 구분할 수 없다.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 주려면 S기의 개수가 나와야 되고 지온기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분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가면 분화가 끝난 세포들 나오죠? 적혈구 나오죠? 적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긴 게 공통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들의 형태가 아니죠. 요 놈은 요렇게 생겼고, 요 놈은 신경세포니까 요렇게 생겼고, 마리집도 있고, 그리고 근육세포는 이런 섬유구조고, 생긴 게 다 다르죠. 이 생긴 게 다르다는 얘기는 분화가 됐다는 얘기고, 분화가 끝났고, 구조와 기능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은 뭐냐면, 분화가 끝난 세포인데, 자, 이 분화가 끝난 세포는 G1기에서 분열을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그러면 언제는 분열하냐면 아직 분화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분열하다가 지온기가 됐는데 분열이 끝났어. 그러면 지온기에서 멈춰버려. 더 이상 복제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이 지온기에서 멈춰버린 이 상태를 G0기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분화가 끝난 세포들, 적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들은 G1기에서 멈춰버리잖아. 그래서 G1기 상태에서 S기로 못 가는 거지. 맞지? 하지만 S기인 세포는 G2기로 넘어가, 안 넘어가?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끊겼는데 어떻게 넘어가나요? 라고 하겠지만, 세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버린 세포는 못 넘어가는 건 맞겠지만, 다른 세포 중에서 S기인 세포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 S기인 세포는 아직 분화가 안 끝났으니까 S기까지 간 상태잖아. 분화가 아직 안 끝난 세포들은 G1기에서 G2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G2기에서 M기로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고, M기에서 G1기로도 넘어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야.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자, 그러면 구간을 좀 구분해 볼게. 여기 세포 상대량이, DNA 상대량이 1인 세포의 이 주기를 1구간이라고 하고요. 1과 2 사이 구간을 2구간, 상대량이 2인 세포의 구간을 3구간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가지만 넘어오잖아. 계속 쌓이겠죠. 안 넘어가고 넘어오고, 안 넘어가고 넘어오고. 얘는 증가. 이해돼요? 그러면 이 구간은 넘어가지만 안 오잖아. 점점 감소하겠지. 3구간도 넘어오지만 안 넘어오는 거지. 넘어가지만 안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감소하겠죠. 그럼 이 구간이 반복되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만 남아? 그렇죠. 1구간만 남겠죠. 얘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프 상태가 1, 2가 있으면 1만 남겠다. 그려주세요. 간단하게. 이해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예를 들어보자. 두 번째,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첨가했다 치자.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 자, 이 억제하는 물질을 콜히친이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자, 콜리친은 세포 분열에서 방추사 형성을 억제시켜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분열을 일부러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기에서 S기로 가요, 안 가요? 얘를 첨가했을 때. 가죠? 얘는 언제 멈추게 하는 거야? 방추사가 형성되는 시기에서 멈추겠죠. 형수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럼 방추사가 언제 만들어져? 분열기에 전기. 그럼 전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가야 돼. 알겠죠? 지원기에서 M기로 가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전기까지는 가야 돼. 알겠죠? 전기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S기에서 G2기, G2기에서 M기로 가는데 여기서 멈췄으니까 그 다음으로 못 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증가, 감소. 나갔지만 안 돌아오잖아. 감소. 2구간은 안 돌아오니까 감소. 3구간은 쌓이잖아. 안 넘어가니까 오히려 쌓이잖아. 증가. 그래서 어떤 그래프만 남아요? 1, 2 중에 2인 세포만 남겠다. 이해되죠?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